제6장 8절 내진설계입니다. 내진설계. 드디어 내진설계 들어왔습니다. 내진설계는 5개의 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존 4판까지는 4개의 절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향후 나올 5판에는 하나의 절을 추가했습니다. 내진설계에 대한 기본 개념들, 구조설계와 내진설계가 다른 점들을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내진설계하는 최종적인 목표는 무엇이냐. 그래서 내진 성능 목표, 그 다음 3절에 집안운동, 지진은 어떤 걸 쓸 것이냐, 그 다음에 땅은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 그 다음 근사적으로 간략하게 설계해서 사용하는 반응수정계수, 응답수정계수, 그 다음 초과 강도계수, 연성도 변이 증폭이 뭐냐, 그 다음 예제 2개하고 이야기 3개가 있습니다. 내진 설계입니다. 제일 첫 번째 절, 구조 설계와 내진 설계. 내진 설계란 것은 지진에 인내하도록 짓는 거고, 구조 설계란 것은 지진뿐만 아니라 바람, 눈, 그다음에 기타 충돌 하중, 자중 여러 가지에 다 견딜 수 있게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진 설계는 구조 설계의 일부이므로 구조 설계를 먼저 이해하고 내진 설계를 이해하면은 조금 더 모든 것들이 좀 쉽습니다. 그래서 이 절에서 이 첫 번째 요 서브 세션에서 설명한 것은 2018년도에 대한설비공학회에 냈던 학술 기사를 근간으로 적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구조 설계란 무엇인가 라고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구조 설계에서 D하고 C라는 것을 설명하고요. 두 번째 그러면 D와 C는 각각 무엇이 있느냐, 어떻게 계산하느냐. 세 번째 내진 설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제일 첫 번째 구조 설계입니다. 구조 설계에서 구조 설계는 D보다 C를 크게 만드는 겁니다. D란 것은 외부에서의 공격입니다. 외부에서 공격. 바람이 될 수도 있고요. 지진이 될 수도 있고, 눈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충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D를 가지고 영어로는 demand라고 하고요. 외부에서 요구하는 거 혹은 소요되는 요구 성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구조물이 견디는 것을 C라고 쓰는데요. C는 capacity, 능력, 역량, 성능이라고 각 분야별로 같은 영어인데 여러 단어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라는 것은 설계의 기본 것은 다음과 같은 안전부등식 safety inequality를 지키게 하는 건데요. 바깥에서 들어오는 것보다 자기가 견딜 수 있는 역량을 크게 구조물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바람이 세기 바깥에서 50년에 한 번씩 부는 바람보다 자기가 100년에 한 번 부는 바람보다 자기가 훨씬 더 견딜 수 있는 역량이 커지는 것을 설계라 그러고요. 내풍 설계. 바깥에서 2500년에 한 번 발생할 수 있는 지진의 크기가 공격해 들어왔을 때 그 지진을 견딜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이 내진 설계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은 이제 안전부등식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설계할 때뿐만 아니라 구조물이 살아있는 동안 유지관리, 리모델링처럼 구조물의 사용 수명기간, 라이프 사이클, 건물이 50년, 교량이 60년, 100년 이런 식으로 나오는 사용 수명 동안에도 이러한 안전을 보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외부의 공격으로 나타낸 D는 바람, 파랑, 혹은 지진 등을 나타내고 구조물의 방어 능력은 캐퍼로 C를 나타냅니다. 하중 지진 능력, 변이 지진 능력 등을 나타내는 거죠. 만약에 외부의 공격이 구조물의 방어 능력보다 크게 들어올 경우는 파괴가 될 수 있고요. 구조적인 파괴는 구조물의 파괴 혹은 시설물의 파괴는 부재의 파괴로 나타나게 되고, 부재의 파괴는 부재, 멤버라고 부르고요. 요소라고도 부르는데 그 부재의 파괴는 압축 부재인 경우는 인장과 압축에 의해서 파괴가 될 수가 있고요. 전단 부재인 경우는 이렇게 절단에 의해서 파괴가 될 수 있고,
휨에 의한 파괴는 다음과 같이 휨에 의해서 파괴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휨에 의한 파괴가 일어나기까지 가장 큰 변형을 일으키죠. 이게 변형이 발생하는 동안 시간이 걸리는 거죠. 요거는 변형이 거의 없습니다. 찌그러짐이 거의 없고요. 요거는 그나마 조그만 찌그러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어, 하중은 외력으로 작용하고 되고 외력은 내력으로 바뀌어 가지고 구조물 부재의 변형과 응력을 스트레스를 발생하게 한다. 근데 그 스트레스 혹은 응력이 자기 한계를 초과했을 때는 다음과 같은 파괴가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의 역량이 밖의 요구보다 크게 만드는 것을 안전부등식이라고 부르고요. 이것은 설계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설명이 쭉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축능력보다 바깥에서 가해주는 압축 혹은 인장이 클 경우에 이런 압축 파괴, 인장 파괴라 부르고요. 전단 능력보다 바깥에서 가해주는 전단력이 큰 경우 전단 파괴, 휨 능력보다 바깥에서 가해주는 모멘트가 더 클 경우에 휨 파괴라고 한다고요. 그 다음에 파괴란 뭐 이렇게 D가 C보다 큰 경우를 파괴라고 하고요. 꼭 균열이 발생해야 되느냐? 그런 것도 아니고 변형이 자기 한계치보다 변형이 우리가 사용 한계보다 커질 경우도 우리는 파괴란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파괴는 뭐 폭파가 일어난다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기능이라든가 성능 그 이상이 됐을 경우도 파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우리가 안전계수의 개념을 도입했을 때 안전계수 우리가 세이프티 팩터 안전율이 얼마냐라는 것이 우리한테 많이 익숙하기 때문에 안전율과 비슷한 개념으로 CDR하고 C와 D 자기의 캐퍼와 디맨드의 B를 가지고 CDR, B라고 하고요. CDB 혹은 CD라고 해가지고 C가 1보다 커야지 안전하다라고 전력 분야에서는 CDR을 많이 사용하고요. 건축물 분야에서는 DCR, 요거를 D 나누기 C 해서 1보다 작아야지 안전하다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좋은 구조물의 형상, 형태가 아름답게 생겼다, 튼튼하게 생겼다. 너 딱 보니까 건강하게 생긴 것 같아. 너 딱 보니까 뭐 이게 몸도 허약하게 보이고 비실비실 된 것 같이 보여. 라고 구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형상, 좋은 구조물의 형상은 첫눈에 딱 보면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안정과 견제성에 대해서 모두 의미를 가져야 되고요. 안전 관점에서 좋은 구조물의 형상은 외부의 하중을 받았을 때 그 자기의 캐퍼, 그 하중을 다 인내로 다 견딜 수 있게 덩치를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외부에 있는 하중을 받아가지고 집안으로 지지점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내려가는 구조물을 좋은 구조물, 좋은 형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위의 하중, 중력 하중이라든가 자기 자중이라든가 혹은 이런 하중들을 위에서 상부 구조물에서 받고 난 다음에 집안으로 흘려보내거나 지지점으로 흘려보내야 되는데 그 흘려보내는 것이 바깥의 하중이 내력으로 바뀌어가지고 스트레스, 응력으로 변해가지고 응력이 지지점 집안으로 흘러가게 되는데요. 응력의 흐름이 우리가 교통의 흐름처럼 구조물에 따라서 병목 현상, 응력의 흐름을 교통에선 병목 현상이라 부르고 트래픽잼, 구조물에서는 응력 집중이라 부릅니다. 이럴 경우는 그 응력이 예를 들어서 위의 부재에서 밑으로 하중이 흘러가고 있는데요. 어떠한 거기 빈 공간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 응력이 흘러갈 수 없으니까요. 응력이란 것은 구조물을 타고 흘러가야 되니까 빈 공간이 있을 경우에 응력이 흐르다가 여기에 병목 현상이 생긴다는 얘기죠. 병목 현상이 생겼을 때 이 병목 현상이 생기는 부분에 응력 집중이 발생해서 자기가 견딜 수 있는 스트레스, 한계를 초과했을 경우에 균열 등과 같은 파괴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좋은 구조물이 좋은 성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체크리스트인데요.
뭐 사람이 봤을 때 뭐 피부색이 좋아야 된다, 눈빛이 괜찮아야 된다는 것처럼 구조물도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마 749 2010년도에서 갖고 왔는데요. 몇 가지, 7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물 먼저 기초가 탄탄해야 되고요. 기초가 찌그러지면 위가 아무리 좋으면은 뭐합니까? 기울어지는데. 그 다음에 하중 흐름, 좀 전에 했을 때 하중 패스, 로드 패스가 연속적이어야 된다. 어디 끊긴다든가 병목 현상이 발생하면 안 된다. 그리고 강도와 강성도 적절하게 있어야 된다. 영양 십조 걸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몸이 삐딱하지 하지 말아야 된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좌우 밸런스가 맞춰져 있고 왼쪽이 너무 큰다든가 혹은 오른발만 너무 크게 오른쪽 다리만 너무 크게 발달했다든가 이렇지 않은 정형성, 일반적으로 균형 잡혔다. 그 다음에 여유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뭐 하나가 딱 부러졌는데 뭐 지팡이로 넘어지려고 하는데 지팡이가 없어서 그냥 팔이 부러져. 안 되는 거죠. 지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나 더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리던던시라고 부르는데요. 그 다음 연상과 인성, 그 다음에 어떤 쭉 뭐 하중이 가해졌을 때 조금만 변형이 생겨나가지고 그게 유연성이 없어가지고 찌그러질 수도 있죠. 유연성과 인성을 가져야 된다. 덕틸리티하고 터프니스.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단단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강성이란 것은 이게 하중과 변이 관계에서 강성이란 것은 기울기를 나타내고요. 강도란 것은 얼마까지 버팅길 수 있느냐, 최대점의 크기를 나타내고요. 유연성이란 것은 얼만큼 늘어날 수 있느냐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유연성은 덕틸리티, 강도는 스트렝스, 그 다음에 강성은 스티프니스. 옛날 구조물 같은 경우에서는 강성을 키우기 위해서 구조물의 직경을 키워가지고 하면은 강성을 키울 수 있지만은 유연성이 엉망이다. 조금만 큰 게 왔을 때 뿌드득 갑자기 넘어진다. 좋은 구조물이란 것은 연성과 어, 인성, 덕틸리티와 터프니스가 좋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호리호리하지만은 즉 강성이 부족하지만은 유연성이 큰 구조물이 현대의 구조물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많이 휠 때 사람들이 대피를 할 수 있으니까 모든 설계의 기본 원칙은 생면 종중이다. 자, 제일 첫 번째에서는 구조 설계에 대해서 했고요. 두 번째는 그럼 구조 설계의 안전 부등식에 사용되는 D와 C라는 것은 무엇냐? 라고 했을 때 D라는 것은 외부 하중의 공격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디맨드, 요구, 소요, 요구 성능이라고 하고요. 예.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외부 하중은 구조물 내부로 전달돼서 외력은 내력이 되고 내력은 스트레스를 발생시키게 되고 스트레스가 한계를 초과했을 때 균열이 발생합니다.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얼굴이 찌그러졌다, 막 인상을 짜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자기 능력보다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구나. 그래서 자기 얼굴이 찌그러진 것을 형상이 변형됐다 해서 변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공격하는 하중을 가지고 이 하중을 설계에 사용할 경우 설계 하중, 디자인 로드라고 하는데요. 디자인 로드는 바깥에서 작용하는 하중은 바람, 어, 적설, 활하중, 그 다음에 자중, 그 다음에 지진 등을 둘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설계에 사용될 때는 윈드 로드 약자로 W, 임팩트 로드 약자로 I, 스노우 로드 약자로 S, 라이브 로드 약자로 L, 그다음 데드 로드 고정하중 D, 얼스케이크 E라고 나타냅니다. 이렇게 설계 하중 설계에 사용될 때 설계 하중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설계 하중을 예를 들면은 고정 하중 D라고 했죠, 그죠? 고정해서 움직이지 않은 하중. 옛날에는 사하중이라 불렀습니다. 죽을 사자. 그다음에 활하중, 살아서 움직이는 하중이죠. 뭐 사람들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이런 것들. 설하중입니다. 1 제곱미터당 얼마의 하중이 가해주느냐, 30kg. 뭐 이런 식으로 나타냅니다. 이런 것들은 하중이 가해지는 동안 변동성이 적은 것들을 정적 하중이라 부르고요. 그 다음에 변동성이 큰 것들, 상대적인 거죠.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지만은 우리가 긴 시간을 받냐, 짧은 시간을 받느냐, 짧은 시간 안에 변하는 것들,
바람이라든가 지진, 그 다음 충격 이런 것들은 시간에 따라서 짧은 시간에 변하기 때문에 동적 하중이라고 부르고요. 시간 효과를 고려해 가지고 증폭되는 현상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고, 만약에 동적 하중을 고려하기 힘들다. 지금은 대부분 소프트웨어들이 발달해서 고려할 수 있는데요. 고려하기 힘들다 이러면은 정적인 하중에다가 증폭 계수, 그러니까 우리가 충격 계수라든가 혹은 뭐 여러 가지 증격 계수, 증폭 계수들을 사용해서 어, 근사적으로 하중을 증폭시켜줘 가지고 반영할 수가 있다. 예, 넘어갔네요. DC. 그래서 지금 하중, 설계 하중과 특성인데요. 대표적인 걸로. 그래서 요거는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될 하중들이고요. 예, 좀 정적인 거고, 그 다음에 불확실성.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게 무게가 얼마지? 그래서 오차는 크다고 할지라도 불확실성, 우리가 예측하는 정도의 정확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바람이라든가 지진, 충격 등은 지금 크기는 작지만은 시간에 의존적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에, 그 불확실성이 크다는 얘기죠. 우리가 언제 2500년에 한 번 발생할 수 있는 지진이 얼마냐라고 정확하게 뜯어내 예측해라고 얘기했을 때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불확실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이제 풍하중, 지진 충격 하중은 늘 존재하는 고정 하중, 활하중, 설하중하고 달리 이벤트성 하중입니다. 가끔씩 발생하는 이벤트성 하중이기 때문에 하중의 크기와 발생 시기를 예측하기가 어려워서 구조 설계에 반영하기가 매우 어렵고요. 이와 같이 이제 어떤 개인이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정부와 같이 공공의 책임이 있는 기관에서 설계 기준상에서 이러한 하중의 크기를 최소한 요 정도 크기는 해야 된다라고 설계 기준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태풍과 중대형 지진과 같은 하중 크기는 뭐 여러 가지 축적된 자료를 확률전적으로 정해지고, 근데 그것을 재현 주기로 나타냅니다. 몇 년에 그러한 데이터를 근간으로 해가지고 몇 년에 한 번 나타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번 이상 발생할 확률이 2%다 라고 하면요. 혹은 10%인 경우에 재현 주기는 각각 0.02, 1 나누기 0.02해서 50년, 혹은 10%라면은 1 나누기 10% 해서 10년이 됩니다. 큰 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큰 바람이 불 확률보다 작기 때문에 재현 주기가 훨씬 더 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소방방재청 요거를 행안부로 바꿔야겠네요. 행안부가 2014년에 제시했던 지진 위험 지도라고 부르는데요. 지진 재해도가 더 맞는데요. 어, 지진 위험 지도에서 이렇게 각 재현 주기별로 어, 발생할 수 있는 지진의 크기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도상의 특정 위치가 18이라면은 18을 초과하는 지진이 1년에 한 번 이상 발생할 확률은 이렇게 2400분의 1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요 지진을 디지털로 나타낸 것이 저희 연구실 구조 시스템 연구실에 들어가면은 KS 맵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구글 맵이랑 연동을 해가지고 그 각 위치에서의 지진의 크기, 재현 주기별 지진의 크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외부 하중의 크기를 아무리 정확하게 예측한다고 할지라도 뭐 여러 가지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예측한다고 할지라도 실제 발생하는 것에는 더 큰 것이 발생할 수 있고요. 뭐 자료의 오차 혹은 어, 뭐 사람의 인간적인 오차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하중 크기의 불확실성을 설계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하중 계수란 걸 사용합니다. 하중 계수.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 정도 하중이다라고 하면요. 거기다 하중 계수 1보다 더 큰 값을 곱해줘 가지고 계수 하중. 근데 어떤 팩터를 곱해진 하중. 그러니까 고정 하중인 경우는 20%를 증가시켜 가지고 설계 하중 혹은 계수 하중으로 만들어 줍니다. 이러한 공칭 하중. 근데 활하중 같은 경우에 60%를 증가시켜 줘 가지고 계수 하중을 만들어 주고요. 어, 하중을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경우에 하중 계수는 이제 뭐 다 1보다 큰 값이죠. 근데 그 값이 적당한 뭐 작은 값인데 비해서 예를 들어 고정 하중 같은 경우에 1.2, 불확실성이 큰 활하중 같은 경우 1.6, 60%를 증가시켜 줬죠. 이렇게 사용하게 되고요. 그런데 지진 하중인 경우는 이렇게 하중 계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재현 주기를 크게 하여 사용합니다. 이게 ASCE 미국 토목학회 7 건물에 관련된 설계 기준에서 2016년도에 나왔던 하중 조합인데요. 하중 조합에서 데드로드는 20%, 라이브 로드, 활하중에서 60%를 증가시켜 줬는데 지진 하중에 대해서는 증가시켜 준 하중 개수가 1분이 안 됩니다. 왜냐고요? 여기서는 재현 주기에 따른 하중의 크기를 키워주지 하중 개수를 키워주지 않습니다. 아니면 재현 주기를 늘려주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하중의 공격 D에 대해서 했고요. 구조물의 저항인데요. 구조물의 저항을 캐퍼, 능력, 역량, 성능이라 하고 우리가 안전 공식에서 D가 C보다 크게 되면은 불안전하다. 안전 공식, 안전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디맨드가 바깥에서 가해주는 거, 캐퍼시티가 자기가 견뎌주는 거. 캐퍼시티보다 디맨드가 더 크다라고 했을 때는 균열이 발생한다라고 합니다. 설계의 개념을 주로 쓰는 것이 이제 페인트통을 가지고 했는데요. 페인트통을 가지고 주로 설명하는데요. 이거는 페인트통의 저항 능력을 이제 2리터 용량의 페인트통을 공장에서 설계해서 쓰는데요. 2리터의 페인트통에 2리터를 넣었는데 약간의 여유치가 있다. 넘침이 없다는 얘기죠. 넘치면은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fail, 파괴라고 부르는데요. 일반적으로 항상 자기의 캐퍼는 우리가 설계해서 했던 것보다 우리가 2리터를 겉에 이거는 2리터를 견딘다라고 쓰고는 있지만은 그 안전성, 안전치가 있다는 얘기죠. 훨씬 더 크게 실질적으로 지진 뭐 1점 뭐 0.15, 0.2지에 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영향을 하는 꼼꼼히 찾아보면 0.3지, 4지까지도 견딜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설계란 것은 요유치를 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양이 뭐 부족한 경우에 넘치는데 이런 경우를 파괴라고 합니다. 비록 페인트통을 2리터로 설계를 하였다고 할지라지만은 실질적으로 작은 용량으로 제작이 될 수도 있고요. 페인트를 더 많이 부어서 넘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바깥에서 들어오는 것은 더 많은 양을 넣을 수 있도록 하중 계수를 곱해주고 자기의 역량에 대해서는 넘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역량에 대해서는 1보다 작은 수를 그래서 좀 겸손하게 만드는 거죠. 야, 나 2리터 닮을 수 있거든? 라고 하는데 야, 너한테 0.8이라는 1보다 작은 수를 곱해서 겉에 드러나기에는 1.6리터를 담을 수 있다라고 얘기해 다른 사람들한테 굉장히 겸손한 거죠. 그래서 강도 감소 계수라는 게 있습니다. 강도 감소 계수. 자기의 최대한 견딜 수 있는 것을 강도라고 부르고요. 그것을 감소해서 나타냅니다. 어떻게? 그게 resistant factor. 그래서 LRFD라고도 부르는데 load resistant factor design 해서 파이라든가 강도 감소 계수를 써가지고 공칭 강도보다 적은 강도를 설계 강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설계의 개념은 제가 주로 많이 드는 예제인데요. 같은 시대에 지었던 조선의 성, 중국의 성, 일본의 성입니다. 같은 1600년도 초반에 지어졌습니다. 하지만은 누가 외적이 누구냐, D가 누구냐,
그 다음에 자기의 주어진 환경이 뭐냐에 따라 가지고 이 설계하는 성의 형상을 보면은 다 다릅니다. 예, 중국과 일본 같은 경우는 해자가 있죠. 예, 평야지대죠. 평야에서 쌓았고요. 우리나라는 남한산성 같은 시대 병자호란처럼 이게 산에다가 지었습니다. 산이 많으니까요. 그리고 해자가 없어요. 예, 뭐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서 그다음 외부의 공격이 무엇이 들어오냐에 따라 가지고 설계는 달라질 수가 있다입니다. 자, 1번의 구조 설계를 배웠고요. 구조 설계에서 안전부등식, 2번에 안전부등식에 사용되는 D와 C는 뭐냐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렇다면 내진 설계는 뭐냐? 3번입니다. 3번이란 것은 내진 설계란 것은 어, 하중이 바람도 아니고 파랑도 아니고 눈도 아니고 지진입니다. 지진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견딜 수 있게 짓는 거고요. 어, 그런데 이렇게 구조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그 지진에 대해서 뭐 원자로 건물 RCB라고 부르는데 리액터 같은 경우에 있어 가지고는 구조물의 균열이 발생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파괴 구조물별로 중요도에 따라서 혹은 자기 기능에 따라 가지고 뭐 균열이 중요할 수도 있고 아니면 파괴만 안 일어나면 된다. 붕괴만 안 일어나면 된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에, 어떤 거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이 안전이 더 중요하냐 아니면 경제성이 더 중요하냐에 따라 가지고 조금씩 설계 방법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구조 설계란 것은 외부 디맨드에 따라서 캐퍼시티가 크게 설계하는 것이고 만약에 체크해 봤더니 아니다라고 하면은 다시 구조물을 단면을 다시 가정하고 형식을 다시 가정하고 해가지고 다시 반복 작업해가지고 여기 OK 사인이 나면요 안전하다라는 사인이 나면 구조물을 확정해가지고 설계 도면을 만들고 시공에 들어갑니다. 구조 설계에 비해서 내진 설계란 것은 소요에 해당되는 것이 지진 하중이고 공급에 해당되는 것이 내진 성능입니다. 그래서 내진 성능이 바깥의 지진 하중을 견딜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해서 견딜 수 없으면 다시 뭐 철근을 더 넣든지 단면을 다르게 한다든지 해가지고 구조물의 내진 성능이 거기 바깥에서 지진 하중을 견딜 수 있게 만드는 것이 키포인트입니다.